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오늘 진행은 한 9시 10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아마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까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분 정도를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국방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문장열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B급 물리학도가 본 평화와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순수 물리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은 그저 의미 없는 물리적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바로 개인의 행복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최소 조건인 공동체의 평화다. 물리학을 떠나서 20년 이상 안보와 국방 문제로 고민해온 한 B급 학도의 지극히 산만한 생각들을 나누고자 한다. 지금부터 네. 문정열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강의 제목에 물리학이란 그 글자가 박히니까 수강 인원이 아주 급격히 줄어드는군요. 저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제가 제목을 B급 물리학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도 한평학당의 이 강의인데 B급 물리학도라고 하면은 조금 좀 거시기하지 않느냐 그런 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 생략하자 그랬는데 제가 아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이제 이 B급 물리학도라고 하는 말을 고집을 했어요. 첫째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C급, D급은 있느냐? 없어요. 그냥 A하고 B급 편의상 두 개로 나눴을 때 B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래도 B급인 사람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한평학당,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그 평화에 기초한 번영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는 이 모임에 B급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 마케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그냥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줌으로 강의하기는 거의 처음 같은데요. 저는 워낙 그 현장 강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학원 강의할 때도 기어코 현장 강의를 하자고 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으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저 혼자만 떠드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하여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조금 하고 뭐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물리학을 공부하게 됐는가. 사실 굉장히 비인기 과목이죠. 저는 비인기 과목만 공부한 것 같아요. 물리학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여기 안보라든지 군사 분야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국방안보 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고 지금에 이르렀는가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까 훈장님께서 소개해드린 대로 좀 산만하겠지만은 해볼까 합니다.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어렸을 때 잘 몰랐죠. 그냥 과학이 참 재밌다. 천문학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쪽을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육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가 1978년인데, 제가 뭐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사를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좀 실망스럽겠지만은,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거의 속다시피 해가지고 육사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거기 가니까 뭐 육군사관학교가 물리학과가 없어요. 일반 대학교나 마찬가지인데 물리학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훈련이라든지 그런 거다 같이 받으면서 물리학을 언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소위로 임관한 뒤로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물리학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군대에서 장학금 줘가지고요. 그게 이제 인디애나주의 퍼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주립대학입니다. 퍼듀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땅을 좀 기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운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좀 행복한 시기였어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육사 졸업하고 3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있죠? 그거 전에 나온 그 미사일이 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미사일 부대의 소대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받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도 좀 했어요. 제가 영어 번역을 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미군하고 같이 한국군하고 합동 연합 근무하는 데 가서 이제 번역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리학을 드디어 하고 싶은 물리학을 용케도 그 기회가 왔어요. 되게 그런 기회가 없는데 어쩌다가 왔습니다. 우연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면은 학위를 받고 6년 동안 유학하고 오니까 제가 육사 졸업하고 군생활 9년을 했는데 3분의 2를 군인이 아닌 그 민간인 비슷하게 머리 덥수룩이 길러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무슨 멋이 들었는지 하얀 고무신을 그 포주대학교 캠퍼스에 신고 다녔어요.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배들이 보기에 많이 한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물리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겨우 한 게 이제 육군사관학교 말고 제3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리학 강의를 한 3년 남짓 하고 더 이상 물리학을 좀 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간 게 국방부였어요. 국방부의 군비통제관실이라고 그래서 그 뭐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 뭐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게 적용이 되고 또 할 일이 좀 있어요. 외교부도 많이 같이 해야 되지만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사일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그 팀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실무자로.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당시 우리나라의 미사일은 1996년입니다. 미사일은 변변찮은 게 없었어요. 사실 가끔 언론에서 무슨 뭐 현무 미사일이니 뭐니 그런 얘기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실제로는 조금 더 나가지만 한 180km 정도밖에 못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때 96년에 북한은 이미 노동 미사일을 개발을 거의 다 했고 스커드 BC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한 500km, 700km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1,300km 같은 그런 우리에 비해서 월등하게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원래 이 물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도 그냥 이해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거, 그리고 아주 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지 발을 뻗고 자는, 이게 이제 그 물리학의 직업병인데, 저도 약간 그런 병기가 있었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만 뭐 학위 과정에서 열심히 시험도 치르고 뭐 이것저것 논문도 쓰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그래도 육사 나와가지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군대의 구조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이 다 지켜주는데 너희들이 300km, 500km 북한처럼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미사일 통제 체제라고 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협력해달라.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갔더라도 좋아. 180km는 좀 짧으니까 국제 그 미사일 통제 체제에서 저기 하나의 기준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는 300km, 탄두 중량은 0.5톤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갖고 그 이상은 갖지 말라.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근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령으로 실무를 했었는데, 그 위에 과장, 국장, 또 외교부의 과장, 국장, 또 각 두 개 부처의 장관까지,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구나. 이 거대한 체제가 굴러가는데 그야말로 그 당랑거철이라고 그러죠. 사마귀가 거대한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깔려 죽는 거죠. 그런 그 좌절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뭘 봤냐면은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1998년 8월 30일. 그때가 제 근무 기간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되게 2년 동안 근무하는데, 그래가지고 당시 뭐 1급 비밀 자료 같은 것도 제가 실무자였기 때문에 많이 보고, 뭐 제가 또 물리학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분석도 같이 하고 있는데, 비록 대포동 미사일이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은 상당한,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그냥 북한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잘하느냐 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로켓 기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98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20년 만에 2018년, 2017년에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선언까지 하게 되는 거였는데, 북한은 아주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한 분야를 파가지고 오늘날의 군사 체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뭐 다소 산만할 수도 있는데, 물리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이었어요, 사실. 그때 그 시절이 그냥 행복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우주의 어떤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행복이랄까, 뭐 그런 비슷한 나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리학에 대해서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뭐 조금 소개를 할까요? 이게 얼마나 될지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물리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물리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그래요. 근데 왜 어렵죠? 수학이라고 하는 놈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굉장히 인기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물리학 하는 사람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좀 만회해 보고자 그래도 좀 재치 있는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궁리를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학이 없는 물리학 뭐 이런 거예요. 교양 과목에 나오는 좀 많이 들어요. 재밌는 얘기하고 그림도 많이 보여주니까. 그다음에 수학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조금 넣었는데 다들 싫어하는 미적분을 빼자 그래서 미적분이 없는 물리학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만들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물리학의 뭐 진수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상당히 이 많은 부분 개념들을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미적분 이런 것은 생략할 수 있지만 수를 없앨 수는 없어요. 수, 넘버. 넘버는 어떻게든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물리학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버를 얘기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보다도 훨씬 작거나 아주 훨씬 그 수위, 천문학적 수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물리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오늘 공부 좀 합시다. 큰 수를 표현할 때는 10의 몇 제곱이냐 하는 10의 제곱수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1은 10의 0승이에요. 10은 10의 1승, 100은 10의 2승 쭉쭉쭉 나가가지고 100만 10의 6승, 1조 10의 12승, 1000조 10의 15승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박천조 선생님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아주 작은 수는 그것분의 1 하면 되는 거예요. 1을 그걸 나누면 아주 작은 수가 나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뒤에 원자의 세계하고 우주를 이해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현대 물리학은 이 우주가 또는 삼라 만상이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그 물건들이 또 물질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근본 입자, 구성 입자는 몇 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정말 몇 개 안 돼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원소 주기율표 만든 겁니다. 다 따져봤더니 100개 좀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건 한 9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92번째 우라늄, 핵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조금 변환을 하다 보면 원자번호 94번인 플루토늄도 나오고 그 이상은 자연계 존재는 가능하지만 자연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없어져 버려요. 스스로 알아서 더 작은 원자로 붕괴된다고 그러죠. 깨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원자 숫자도 좀 많지 않아요? 90 몇 개, 뭐 100개 이상 되면. 그래서 원자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보니까 더 기본적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전자하고 뭐 양성자, 핵이니 뭐 그런 얘기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음량의 조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성자도 있으니까, 중성 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간단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성자, 양성자가 서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중간자라고 하는 좀 어중간한 녀석들이 많이 나와요. 뭐 그걸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유카와 히데키는 노벨상도 받았죠. 그래서 중간자 한번 다 긁어 모아봤어요. 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자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있고 전자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한 3가지 정도 되고 양성자나 중성자도 그 밑에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패밀리가, 이 기본 입자의 패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만든 게 1970년대쯤 해가지고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입자는 어떤 성질이 몇 가지고 대개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나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기본 입자이고 어떤 것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입자들의 복합체이고 이런 것을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라고 하는 건 좀 과장이 됩니다만은 거의 다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기본 입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지 않아요? 자,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럼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까지도 다 알게 됐습니다. 거의 다
그게 표준 모형이라고 해요. 표준 모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중력이라든지 뭐 전기력, 자기력 뭐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표로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고도의 수학적인 이론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1920년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작은 세계는 많이 알게 돼가는데 큰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우주. 태양계까지는 대개 1700년, 800년대까지 돼서 뉴턴이 나온 때까지 해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그 운동의 법칙 같은 건 다 알게 됐어요. 문제는 태양계보다 더 멀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멀리 있을까? 전에는 별이라고 하면 다 무한대 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각각이에요. 제각각 거리가.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더 큰 망원경, 왜냐하면 망원경이 커야지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빛까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천문학의 그 여러 가지 그 장비들, 도구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별들처럼 보이는데 다른 어떤 구름처럼 또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아하 이게 별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구나. 그게 은하라고 하는 거, 갤럭시라고 하는 거죠. 갤럭시는 우리 뭐 삼성 휴대폰 갤럭시네. 그리고 은하라고 번역하죠. 근데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의 명칭이 또 은하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갤럭시, 북쪽에는 은하 뭐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은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돼가는데 은하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의 영어로 밀키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보통 명사는 갤럭시예요. 갤럭시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를 밀키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옆에 인접 갤럭시는 안드로메다, 뭐 마젤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사실 천문학의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멀리 있는 천체들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발전하는 단계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더 멀리 볼 수 있는 게 능력이 더 큰 거죠. 그게 천문학의 발전사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은하를 보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빛의 속도로 갔을 때에 여러분들 빛의 속도는 다 알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자, 1초에 30만 킬로미터는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고 메타로 하면은 10의 8승 메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제곱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가장 가까운 인접 은하까지는 약 한 200만에서 250만 광년이에요. 빛이 200만에서 250만 정도 년 정도를 쉬지 않고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어떤 은하가 있다. 그럼 우리 은하계 내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얼마니까?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갔을 때 4년 3개월 정도 걸려요. 4년 4개월, 3개월 정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공간입니다. 완전히 100%빈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은하들이 그냥 지들 멋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은하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접 은하단이 한 3, 40개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은하단이 또 모여가지고 더 큰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그걸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집합체라고 그래요. 또 이 집합체들이 또 모여가지고 여러 개 모여가지고 슈퍼 클러스터, 초결집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가 포함된 이 초결집체는 라니아키아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초결집체 한 30만 개 정도의 30만에서 한 40만, 50만 개까지 은하들이 모여있는 결집체입니다. 이 결집체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우주에 이 결집체들이 전부 다 해서 수백만 개,
정도 됩니다. 수백만 개,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 그래서 은하의 개수를 뭐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은 대략 그 셈을 해보면은 은하의 개수가 약 한 1조 개 정도, 1000억 개에서 1조 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그 은하 각각은 약 그것도 희한하게 1조 개에 육박하는 개수의 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그래서 우리 은하에도 마찬가지 수천억에서 1조 개 정도의 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고 그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 바로 지구고 그 지구에서 한반도가 있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나왔어요. 자, 아까 가다가 말했던 원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자의 사이즈를 아는 것도 역시 과학의 발달사하고 비슷하게 기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사이즈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사실 한 20세기 거의 가까이 돼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자의 사이즈는 원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죠. 그게 사이즈죠. 그게 약 1000만 분의 1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밀리미터 정도 됩니다. 원자 하나가. 그리고 원자가 100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다르지 않겠느냐. 물론 다르죠. 그러나 놀랍게도 다 비슷비슷해요. 원자의 사이즈는. 그것은 원자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핵 속에 들어있는 뭐 양성자, 중성자가 많다는 것이고 그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들이 바깥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자, 양성자가 많아지고 전자가 많아지면 사이즈가 더 커져야겠죠.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서로 잡아당기죠.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서로 상쇄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부터 가장 큰 우라늄 원자, 양성자 92개, 전자 92개, 뭐 중성자는 140 몇 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의 사이즈가 뭐 2배 이상 차이가 안 나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자의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게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은 원자보다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원자의 사이즈는 전자들이 결정하는데 그게 한 1000만 분의 1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7승 밀리미터. 그 다음에 원자 핵은 그보다 10만 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만은 10의 5승이니까 10의 12승. 그러니까 1조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터법으로 쓰면 또 천조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작은 그 원자 핵과 바깥에 전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들을 꾹꾹 눌러가지고 완전히 핵 사이즈로 압축한다면은 모든 것이 10만 분의 1로 줄어들겠죠. 지구는 이제 축구장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그것의 3승이기 때문에 부피는 10의 15승분의 1. 역시 이것도 천조입니다. 박천조 선생님 얘기가 자꾸 나와서 미안한데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그야말로 텅텅 빈 거구나. 맞습니다. 모든 것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원자, 그걸로 이루어진 물질, 그걸로 이루어진 행성과 행성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 다 비어 있어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천조분의 1보다 더 비어 있고. 자, 그러면 뭐 얘기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원자 핵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쿼크라든지 그런 걸로 이루어지고, 쿼크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뭐 또 다른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B급 물리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원자 핵, 뭐 쿼크로 이루어졌고, 뭐 대략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뭐 끈, 촉근이라고 그러죠. 슈퍼 스트링. 그다음에 멤브레인이라고 멤브레인, 막 이런 것은 제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B급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물리학은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이 구조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일제시대 1927년쯤 될 때 은하들을 이제 망원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은하가 전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하가 멀면 멀수록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은하가 같은 속도로 멀어진다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겠죠. 그러나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우리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가 팽창하는 거예요. 마치 고무풍선을 불면, 그 풍선에 점을 찍으면은, 풍선을 불면은 점과 점 사이가 멀어지죠.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멀어지는 속도도 2배가 됩니다. 고무줄을 당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우주는 3차원보다 더 큰 차원의 공간에서 서로 팽창하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은 과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는 더 가까이 있었겠죠. 더 과거로 가면 더 가까워졌겠죠. 계속 과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점이 나옵니다. 하나의 점. 모든 점에, 아니, 모든 물질,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의 점에 모였을 때가 도래하겠죠. 그게 그 계산을 해보니까, 또 관찰을 한 데이터하고 맞춰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야, 138억 년 전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에, 그걸 빅뱅이라고 불러요. 큰 폭발이라는 뜻이죠.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일어났기에 이게 팽창해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연구하는,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존재가 생겨났는가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뭐 다 누구나 다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비스럽게 들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재미를 많이 느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좋아, 이 자연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인간도 결국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숫자가 많이 모여가지고, 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모여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물질이나 우주가 공허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본질적으로 매우 공허한 것이구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분노하기도 하고 애석해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감정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기호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고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상들,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뭐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낼 그럴 필요는 없는, 일단 이 우주가 어떤 법칙 하에서 만들어졌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참 신비스러운 것이고, 일종의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런 기쁨과 함께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의미를 찾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의미를 찾으면서 나름대로의, 그것이 옳든 그르든지 간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만족이라든지 기쁨,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참 진부한 말인데 그런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워낙 오랜 역사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더할 말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마 99.999%는 한꺼풀만 벗기면은 말 못할 불행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뭐 안나 까렌이라는 작품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뭐 다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이유들이 온갖 이유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뭐 행복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특별히 행복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정신적인 행복인데 이 정신적인 행복은 뭐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또 생각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좀 달라지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불행한 일, 뭐 파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병에 걸린다든가 죽음에 이른다든가 뭐 그런 불행한 일 같은 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리적인 현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은 완전히 하지는 못하지만은 약간은 그 위안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안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기를 원하죠. 지금부터 1500년 전쯤에 그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안 읽어봤어요. 내용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철학 시간에. 철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된다라고 하는 꼭 종교적인 위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그때 당시 보에티우스가 그 500년 되니까 서로마 제국이죠. 서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 카톨릭 밑에 있었으니까 뭐 종교적인 것도 많이 의미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이 근본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법칙 같은 것을 가지고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은 똑같은 제목의 책인데 철학의 위안, The Consolations of Philosophy라고 하는 책인데 알랭 드보통이라고 하는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으면 2000년대 20년 전에 젊은 사람인데 아주 그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랭 드보통 책을 읽으면서 야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위안을 받구나. 또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느꼈는데 저는 사실 물리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건 뭐냐? 그래 모든 것이 다 물질이고 현상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봐야 결국은 그 물질들의 이합 집산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건강한 위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위안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구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 주는 위안도 철학이 주는 위안 못지않게 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위안이 있고 서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런 건 결국은 이제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관계의 파탄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질병을 얻거나 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 위안은
관계가 잘못됐을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관계들로 맺어진 공동체가 개인의 행복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개인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행불행 이걸 느끼는 주체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사회 공동체 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지금 제 시계로 9시 50분인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원장님? 그러니까 10시 반까지는, 그러니까 늦어도 그까지 예, 끝내셔야 예, 되고요. 그 예. 전에 뭐 일찍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그 4.27 3주기 그 3주년 기념도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도 있으니까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근데 진도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 학위를 거의 이제 뭐 됐다. 이제 뭐 봤는데 큰 문제 없겠구나 할 때가 이제 음, 어, 6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뭐 일은 많이 남아있지만은 낙제하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공부 모임 한평학당에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조금 아주 뭐 작은 모임이었지만은 그런 모임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책을 하나 읽었어요. 받았어요. 그때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그 1789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1789년 이후에 유럽 지성사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물리학, 저도 좀 영어 좀 한다고 했는데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역사책을 이제 원서로 읽으려니까 혼 많이 났어요. 어, 그걸 읽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에 그 사상의 발전, 그런데 뭐 당연히 그때가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이미 있었던 그런 시기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헤겔, 막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세기까지 쭉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지성이 정말 그때 웰스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 H.G. 웰스가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근본적으로 사상의 역사라고 말을 이제 했다는데 그 말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 또 역사적인 문제, 공동체 문제에도 전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좀 더 이제 깊이 이제 들여다보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의 행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개인의 행복에.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제가 학위를 받고 이제 왔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91년도면은 87년 그 민주화 항쟁, 87년 그 시민 민주화 항쟁 이 일어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노태우 정권 때 일어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하고 수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김영삼 정부로 이어져 가지고 뭐 다른 소위 북방 정책이 결실을 맺고 남북 기본 합의서 체제라든지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그 고위급 회담 같은 거 쭉 이어진 거죠. 참 놀랍게도 이렇게 다 그 단초가 물론 그 전에도 노력은 있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 뭐그 사이에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그런 그 역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던 그런 시기에 공부를 저는 밖에 나가서 완전히 정말 온실 속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물리학은 제가 연구하던 거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논문 좀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몽땅 어디에 투여를 했느냐면은 사회과학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책이 뭐 사회 구성체론이라든지 뭐 그런 그다음에 잡지로서는 사회평론이 있었고 또 사회평론 길도 있었고 그 뒤로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바꿨고 그리고 또 한편 문화 측면에서는 또 김영옥 그 교수의 책들이 내가 읽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출간되던 그런 게 모조리 사서 읽고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강준만 그 교수의 책들이 역시 내가 두 번째 경험한 것인데 내가 책 읽는 속도보다 더 쓰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걸 모조리 사서 읽으면서 이 사회 문제 또 결국 이제 군대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 뒤섞이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방부에 간 게 96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6년도 5년 사이에 제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물리학도 조금 하긴 했지만은 한 것 같아요. 뭐 이러니 B급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B급 물리학도가 된 거죠. 네,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 원래 직업병이 항상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이제 저희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직업병인데 그 근본적인 것을 다른 데로 한번 따져봤더니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에너지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것입니다. 뭐 기계라고 말하면 너무 조금 심한 말 같고 뭐 기계라고 해도 뭐 어때요? 에너지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먹어서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그다음에 정보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어떤 물리적 현상을 접수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처리해가지고 다시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를 또 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제 에너지 부분은 뭐 너무 기계적인 것이니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뭐 사회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런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결국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정보의 처리 과정인데 그것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교육이다. 교육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새끼들한테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 정보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뭐 대충 역사가 어떻게 됐고 수학을 구구단을 어떻게 외우고 뭐 이런 거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지 정보 처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래에 한글 프로그램 있죠. 멋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문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니까 타이프로 쳐야 되죠.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대개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 왜냐하면 보통 책은 교육의 한 과정하고 겹쳐요. 이게. 책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현실에 가장 가까운 과거 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는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미디어로부터 얻은 것들이에요. 이 얻은 것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것을 거쳐 가지고 비로소 정보 처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이 교육받았고 똑같은 조선일보를 읽었는데 신문을 읽었는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다른 생각이 서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 가지고 충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 다시 말해서 정보가 어떤 것이 더 뭐 유용하냐, 더 옳으냐, 타당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정보 처리 체계에서 사회적 차원의 정보 처리 중요하다. 그게 바로 법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언론과 법조,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떤 공동체의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그 위에서 뭐 아파트 값을 뭐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개입을 하고 말고 세금을 어떻게 하고 뭐 비트코인을 뭐 제도화하고 말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 선거 제도를 어떻게 고치고 헌법을 개헌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 언론, 법조인데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사회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 언론, 법조. 이러니까 이 공동체가 자연히 문제에 많이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멀쩡히 잘 살잖아요, 우리가. 뭐 GDP가 10위권에 재진입했다고 해서 저한테는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것이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건 가능한 얘기 충분히. 왜냐? 교육을 왜곡된 교육을 받고 날조된 언론 보도를 보고 편파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이 있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있더라도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은 소출을 얻게 돼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반도체만 열심히 파는 기업은 반도체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경제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은 이 공동체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교육, 언론, 법조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동체 행복이라든지 건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하게 개인의 행복이 유지가 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복을 행복을 뭐 보장해 주진 않지만 행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사람이 위안을 받는 상황은 되게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안을 받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가 그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그러니까 다른 집단이나 다른 공동체들과의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가 유지돼야만이 개별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제가 이제 밥벌이 했던 국방이나 안보 이것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해서 물리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존재, 의미, 행복, 그다음에 공동체의 문제들 해서 결국 평화와 안보의 문제로 이어진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 어거지로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B급 물리학도가 평화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천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국방부 군비통지관에서 2년 동안 미국하고 싸우고 제가 싸운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뭐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2년 임기도 채우고 그랬으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국방대학교에서 자리가 하나 났으니까 오라 이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이거 완전히 국회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미리 내정해가지고 뭐 한다고. 근데 그때는 뭐 사실상 내정인데도 불구하고 뭐 별 문제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간대가 물리학과가 아니고 군사전략학과로 가서 1999년도에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다가 재작년에
우리 이제 저는 그때까지도 제대를 하지 않고 이게 군 계급장 대령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 인사법에 따라서 60세 정년으로 퇴임을 하게 된 거죠. 재작년 2019년에. 그래서 이제 좀 홀가분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했던 게 41년 7개월이더라고요. 41년 7개월. 그래서 이제 좀 홀가분하게 좀 쉬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관계인데 2000년대 초에 노무현 정부 때 맺어진 관계인데 그 관계가 바로 김진양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2001년, 2년 그때쯤 만나가지고 서로 의기가 투합하고 아마 김진양 이사장은 저를 뭐 저런 이상한 군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인정했고요. 하여튼 그 좋은 관계, 아주 소중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에 바로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고 작년에 이 소중한 모임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출범할 때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제 시계로 당면한 평화와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당면한 문제 우리 다 알고 있죠.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파트값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인 경제 성장은 세 가지 근본적인 그 토대, 교육과 언론과 법조 이게 올바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의 문제, 주식 투자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비트코인까지 해서 이런 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평화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평화가 다른 문제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당장에 돈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얘기하는 대로 한국이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거, 정전 상태니까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오늘도 저도 그 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3주년 4.27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나 이 안보의 문제를 이제 김진양 이사장이 오늘 뭐 발제할 때 이제 평화 패러다임에 안보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하나의 예로서 청와대 안보 정책실이 뭐냐? 평화 정책실로 바꾸자. 아예 안보란 말을 빼자.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인간은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안보는 우리가 없애고 싶다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보는 해야 되죠. 안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안전한 상태. 안전한 상태 안보를 위해서 뭐 노력해야 한다. 안전한 상태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안전한 상태를 보장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안전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안전을 보장하는 행동을
해야만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전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힘이 세면 안전하죠. 힘이 세면.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태권도라도 배워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군사력이 있어야지 국가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금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틀리지 않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꼭 군사력만 다 완전하게 갖춘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요. 증강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완전히 뭐 피를 나는 형제는 몰라도 그냥 보통 국가들은 옆에 있는 국가가 군사력을 증강해요. 그러면 불안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은 군사력을 같이 따라서 증강시키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핵 위협을 가하게 되면은 또는 상대국이 핵 위협을 가한다고 내가 느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개는 나도 핵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핵을 가져요. 핵무기를 하나씩 가질 때 괜찮아요. 근데 한쪽에서 2개를 가져요. 그럼 나도 2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3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를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 그럼 저쪽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나 10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그러면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결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태롭게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딜레마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2가지 선택지 중에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쪽을 택했는데 결국은 그게 나쁘게 돌아오는 거죠. 그게 딜레마 아니에요? 다른 쪽 택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이 안보 딜레마는 60년대 나온 개념입니다. 핵 무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안보 딜레마 말고 90년대 와서는 국방 딜레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큐리티 딜레마 말고 디펜스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사실 시큐리티니 디펜스니 하는 것은 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오는 신조어들입니다. 그전엔 전부 워였어, 워, 전쟁. 90년대 이후에 디펜스 딜레마, 국방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이것도 핵무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 무기를 많이 핵무기 포함해가지고 무기 사고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올렸더니 이 다른 다른 분야의 국가 자원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해가지고 국가가 더 약해지는 거죠. 아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국가를 오히려 더 약하게 하고 이제는 돈이 없어가지고 국방비를 못 올리는 거예요. 국방비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국방 딜레마예요. 국방 딜레마가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방어잖아요. 디펜스예요. 무기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파괴력이 커지다 보니까 방어하려고 했는데 전쟁만 났다 하면은 방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핵무기 같은 거, 사이버 무기 같은 것입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례해가지고 방어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반비례해가지고 방어가 더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국방 딜레마는 이 2가지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답이 평화예요. 너무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한반도 평화는 왜 안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딜레마가 아니라 트라일레마. 그러니까 2가지 사이의 양자택일의 딜레마가 아니라 3가지 요소가 서로가 서로를 못하게 하는 소위 3중 모순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 미안합니다. 남북 관계하고 한미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 잘 되면 한미 관계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면은 한미 동맹이니 뭐니 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한미 동맹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합훈련해요. 남북 관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두 가지 딜레마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게 남한에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국내 정치적 갈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남북관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되기를 다 찬성합니까?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을 두고 안보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태극기 부대 나가고 그다음에 9.19 평양 공동 선언하고 군사 합의서를 가지고 안보를 팔아먹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 사람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하고 국내 정치의 어떤 통합성이랄까 일치 이건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열심히 연합훈련하고 하면은 국내에서 여론이 좋게 나오지 않죠. 보수 쪽에서 좋게 나오지만은 진보나 다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하고 한미 관계, 그 다음에 국내 정치 이 세 가지가 서로 물고 물리는 모순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답,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모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정부를 국민이 선택했으면 그 선택된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자율성을 부여받다고 생각하고 할 바를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면 개혁, 아니면은 남북관계 발전이면 발전. 국가보안법 7조 개정이면 개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5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선택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또 이것저것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또 다른 다음에 선택을 잘 받으려고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정치 탓할 거 없습니다. 결국 이 정치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이 어떻게 심판하고 하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이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 평화를 위해서 이 기본적인 토대가 잘 받쳐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판단,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 선택된 정부가 두 가지 차원에서 최소한 문제를 정면 돌파가 됐든 아니면은 다른 좀 좋은 말로 해서 점진적인 해결을 추구하든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결국은 한미 동맹하고 주한미군 문제예요. 인간의 행복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훼손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은 그런 상태는 행복하고 거리가 멀죠. 자존감, 스스로 자기가 소중하다. 이건 자만심하고 다릅니다. 교만이라든지 이런 거랑 달라요. 인간다움을 내가 느끼고 똑같이 상대방도 인간답게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인간의 자존감. 이 인간적인 자존감, 이것은 국가 간에도 어느 정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한미동맹, 주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뭐 혈맹이니 뭐니 해도 걸려 있어요. 주한미군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주한미군 그 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통제의 문제가 있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주권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주한미군이 설령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럼 주한미군은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주한미군 여기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전략무기 배치하고 싶을 때 배치하고 빼갈 때 빼가고 안 되는 거죠. 이건 작전 통제권 다음에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이 주한미군의 통제 문제. 그 다음에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엔사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엔사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고 유엔의 이름을 참칭한 미군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금 2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그리고 그 유엔사가 정전체제 관리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완전히 휴전선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비무장지대를.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70년이 지난 이 정전협정,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한다고 선언도 했어요. 안 지키겠다고 했어요. 중요한 당사자가 빠져나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DMZ를 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한미 동맹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남북한의 군사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 문제는 한미 동맹하고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아요. 될 수가 없죠. 남북한의 군사 문제는 서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북한이 핵시험하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것은 솔직히 우리는 성능이 더 좋은 거 많이 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우리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정도는 충분히 해요. 어쩌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들, 이런 것으로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시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싫어하죠. 하지 말라 이거.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놀랍게도 3년 동안 그거 안 했습니다. 스스로 안 한다고 하고 먼저 안 했어요. 우리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한미연합훈련이에요. 아니 한미연합훈련은 그거 지금 현재 하는 방식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을 전략적 차원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기 도입하는 거.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35A를 도입하는데 북한이 시비를 걸어요. 시비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물론 자기네들은 절대 해외에서 도입하지 않죠. 그런 무기들을 할 능력도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을 과감하게 중단을 선언하고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상 이제 금년 8월달 이거 중단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패가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자 국방비 우리가 더 이상 증가시키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국방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필요하죠. 우리가 남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동북아 지역에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비난할 걸 비난하고 또 답변할 건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단초가 북한과의 어떤 그 군사적 신뢰 구축에서 남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풀어나가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한미군 문제, 동맹 문제,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까 제가 얘기한 트릴레마에서 남북 정치 이것은 내가 이미 얘기했죠.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 정부가 자기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 이것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대략 다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이것저것
참 산만하게 얘기를 많이 했네요.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다시 물리학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 물리학자라 그러면 아인슈타인밖에 되게 모르죠. 하이젠베그나 슈레딩거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칼 세이건도 상당히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전에 40년 전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고, 지금 그 부인이 또 코스모스라는 책, 똑같은 제목의 책을 작년엔가 냈어요. 저도 그거 사서 읽어봤는데, 1994년에 창백한 푸른 점, Pale Blue Dot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특권적인 지위는 아니다. 이런 거 말이 되죠. 아주 특별하죠. 아주 소중하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 마음대로 하고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심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다. 우주를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책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아까 오후에 제가 잠깐 번역을 했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림을 하나 띄울 텐데요. 사진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진 공유됐습니까? 누군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됐어요. 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죠? 네, 있네. 예, 모르겠어요. 이게 보이저 1호라고 하는 미국에서 보낸 그 우주선이 90 몇 년도에 한 20년 정도인가 우주를 비행하다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가 보입니까?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있네요. 있지요. 이게 창백한 점.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이 무지갯빛 같은 이 색깔은 그냥 잡음이에요. 카메라에서 반사돼 가지고 나온 색깔이고, 이 창백한 푸른 점이 왜 푸른 점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푸른 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이저가 킬로로 따지면 6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9승, 60억 킬로미터 떨어져 가지고 태양계 쪽으로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돌려서, 이건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빛 때문에 카메라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장치가. 근데 태양계 쪽으로 돌려 가지고 지구를 찍은 것입니다. 이 광막한 우주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시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한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무슨 성우도 아니지만 한번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작은 점을 다시 보라. 그것은 여기다. 우리가 사는 집 바로 우리다. 그 위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소문 들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 우리의 기쁨과 고난의 결집체, 수천의 확신적인 종교, 이념, 그리고 경제 이론들, 모든 사냥꾼들과 채집꾼들, 모든 영웅과 겁쟁이들, 모든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들, 모든 왕과 농부들, 사랑에 빠진 모든 젊은 연인들,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 소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들, 모든 도덕 교사와 부패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들, 모든 최고 지도자들, 모든 성자와 죄인들, 그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저 태양광선에 떠있는 점 하나, 거기 살았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라는 광장 속에 설치된 매우 작은 무대다.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작은 점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저 모든 장군들과 황제들이 흘리게 했던 피의 강을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의 한 구석, 어떤 다른 구석에서는 존재들이 거의 알아볼 수도 없는 여기에 터잡고 사는 이들이 행하는 끝없는 잔인함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얼마나 자주 오해하고 서로를 죽이는 데 열심이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열렬한지를 생각해보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상된 자기중시,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특권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망상, 이것은 이 창백한 빛의 점 하나에 의하여 도전받고 있다. 우리의 행성은 우주를 감싸는 위대한 암흑 속에 외로이 떠있는 하나의 점이다. 우리의 보이지 않은 이 모든 광대함 속에서 다른 어딘가에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한 도움이 올 기미는 없다. 지구라는 것,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인류가 이주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잠깐의 방문은 가능하지만 정착할 곳은 없다. 좋든 싫든 당분간 우리가 설 자리는 이 지구뿐이다. 사람들은 천문학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인격을 세우는 경험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미소한 세계에 대한 이 희미한 이미지보다 인간의 어리석은 자만심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게 서로가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집인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하고 아껴야 할 우리의 책임감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걸 인용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했습니다. 사진 공유를 좀 풀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간은 내가 대충 지킨 것 같아요.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 물리학 천문학 쪽으로 봤을 때 지구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점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강의하면서 이게 제가 옆에 채팅방을 이렇게 쭉 열어놨는데 질문은 별로 없으시네요. 질문 없으시고 혹시 그 유튜브 쪽에 질문 있는 거 혹시 있는가 좀 없으세요? 예,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그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채팅이 아니라 직접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어디 보니까 오사카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던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사카의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강의 잘 반갑습니다. 들었습니다. 기회 주시니까 제가 질문해도 예. 될까요? 네, 하시죠. 오늘 말씀하신 이 정부가 자기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이런 생각을 다 지금 갖고 있는데 현 정권은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통일 정책이나 이런 게 지지부진한 건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저희들 참 답답해요. 뭐 통일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지지부진하니까 가슴 터지죠. 이게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을 사실 중산층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강남 부자들은 도와주는 정치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좀 답답한데 그래도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막 갈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사실 그 패권 국가 사이에서 사실 미국이 너무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중국이 샌드위치가 돼 있는데 이 방금 강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방안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좀 너무 답답해서 여쭙습니다. 예. 네, 바로 말씀드릴까요? 제 생각을? 네. 보시죠. 예. 저도 그
지지부진함에 대한 답답함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참 힘들죠. 잠이 안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기 이 방안이라 하는 게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가지고 정부에게 이거저거 해라라고 주장해 가지고 바꾸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돼. 시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 평화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운동 같은 것을 함으로써 시민들은 깨어 있구나. 저 시민들을 보니 각성해야겠구나. 그것이 한국 정부가 됐든 미국 정부가 됐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전 선언에 대한 서명 같은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end the Korean war.net 이거 찾아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알고 컴퓨터에 쳐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거기 서명하고 클릭하고 뭐 이것저것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하세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좀 모금 운동을 하더라도 광고나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휴대전화가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PC가 됐든지 간에 바로 클릭 한두 번으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서명자가 뭐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하면은 변화가 있죠. 지금 거의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같고,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무기력하게 하느냐는 그 내부 사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짚히는 것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크게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했다든지 그럴 그 위협을 받았다든지 미국으로부터 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이거 꼭 맞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저 프랑스에 임남희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지금 여기는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분 혹시 또 질문 없으세요? 네, 그냥 다들 조용하기 때문에 꼭 이야기해야 되죠. 예. 네, 뭐 한 번은 평화경제위 회원님들은 윤장열 교수님 다 잘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개혁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독특한 인생 역정을 살아오셨고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국방 분야 종사자들을 진짜 많이 만났지만 70년 분단 체제 속에서 국방 분야에 이런 분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아니죠. 돈키호테 같은 분이죠. 소중히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향들이 결국 이후에 불평등 한미 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해가는 문제라든가 남과 북이 합의했던 군비 통제, 군비 축소, 남북관계 군 문제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한평회의의 한평합당 자체가 회원 한 분 한 분들의 자기 삶의 역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교감하고 싶은 내용들을 나누는 자리여서 두 가지 가치를 다 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우리 회원님 아니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방금 전에 제가 잘 아시는 오사카의 최보현 선생님 질문 참 통절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의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저 정도이실까? 촛불 정권이라고 했는데 왜 이 정도일까? 이런 많은 질문을 많이들 듣습니다. 저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식이 오류,
인식이 한계, 70년 분단 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거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한미 관계, 남북미 관계, 그 통찰, 그건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더라.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일본 관계, 이 전반에 대한 이해들을 제대로 진짜 했을 때, 통일 평화 문제의 철학적 역사의식이 확고할 때 좌고문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영역에 있어서 현 정부는 지난 4년간 사실은 많은 부분 분명히 실패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마도 이 문장열 교수님은 똑같은 비분관계가 있는데 큰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시민사회인데요. 아까 칼 세이건의 그 지구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 계속 이어질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이 마음들을 모아서 새로운 해법들 또 하나하나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년 대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이런 한평회의, 한평학당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지 않겠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사장님 배경 화면은 어디입니까? 개성 쪽 같은데? 아닌가요? 예, 예. 여기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이죠? 예. 예, 우리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측의 개성공단과 개성시를 바라보는 가상화면입니다. 네. 멋집니다. 아, 저게 빨리 다시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혹시 한두 분 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네, 문장열 교수님. 네. 예, 저 박천조입니다. 아까 예. 아까 여러 번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게, 그 자주국방이 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무기도 좀 걸맞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휘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세 개가 삼박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기라든가 우리의 전투 수행 능력은 있는데 지휘권이 없어서 자주국방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 생각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예. 지휘권하고 전투 수행할 수 있는 능력하고 무기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국가를 방해하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수행하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이죠. 전쟁은 물론 군사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자주국방을 얘기할 때 우리의 군사 능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하고 전쟁 수행, 소위 작전 능력이죠. 작전 능력. 이것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자주국방을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이게 만약에 되면은 그냥 자주국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바로 지휘권이 미군한테 있다는 거죠. 작전 통제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환수해 와야만이 제대로 된 어떤 주권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휘권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필수 조건이죠. 일단 문제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주국방은 이미 오래전에 됐다고 봐요. 군사 능력이라든지 있다면 우리도 지휘권도 지휘를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모자를 누구한테 씌우느냐 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만약에 모자를 쓴다면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다 갖추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2006년도 버월 벨이라고 하는 당시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 럼스펠드한테 보고한 그 비밀 문서에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의지의 문제인데 이 지휘권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 3년도 럼스펠드 장관이 있던 시절에 주한미군 재배치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작전 통제권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미국이. 그건 한국한테 줘버리고 우리는 좀 홀가분하게 미군 입장에서 홀가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죠. 그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이라크전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해서 세계 여러 군데 가서 다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벌써 지금 20년 전이죠. 중국이 이제 OECD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군사적으로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한테 이제 이양하는 거, 전환하는 거, 이것은 이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직접 직결되는 거고, 그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은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경제는 따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경제하고 기술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기술,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외교적인 것도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군사의 축을 바로 한미일 동맹 체제로 미국이 생각할 때 협력 체제로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일미군보다도 주한미군이고 그 주한미군과 같이 연합작전을 하는 한국군입니다. 이걸 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통제권을 그냥 공짜로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그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권 문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뭐 합의했고 저게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가져와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실에 들어가면. 그래서 더 정말 더 큰 결단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처음에 좀 기대했었습니다만 처음에 기대했어요. 2017년도에는 기대했는데 뭐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원수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이 시기에 대남 비방 수위가 가장 높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3월에 훈련을 중단했다면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연합훈련 중단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네. 연합훈련 중단이 어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놨냐면은 연합훈련을 통해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올 수 있는지 뭐 그거라고 그래봐야 결국 연합사령관 모자를 쓰게 되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검증하겠다고 연합훈련을 통해서 떡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이것도 연합훈련을 안 하면은 검증을 못하니까 작전 통제권을 못 가져오는 것이고, 자, 작전 통제권을 못 가져오면은 대북 뭐 군사 대비라든지 이런 것에 미국한테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연합훈련을 하면 작전 통제권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돼 가지고 오히려 더 작전 통제권 가져오는 데 부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검증 이미 끝났다. 시기로 딱 정해가지고 몇 년 몇 월부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 준비 잘해가지고 조정해라. 준비 잘해서 스무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철군이 아니라 이 지휘 체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해라. 통보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통보해도 될 것을 합의로 하다 보니까, 자,
힘센 나라하고 약한 나라하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할 때 어디로 끌려갑니까? 명약 관화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뭐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전환 문제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한다. 재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할 것이니까 미국은 협조해달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협조해달라. 그렇게 나가는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까 잘못하다가는요 2가지 다 당할 수가 있어요. 훈련은 훈련대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긴장 고조되고 또 작전 통제권 검증은 또 검증대로 잘 안 돼가지고 해보니까 한국은 아직 멀었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리스트가 수백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미가 같이 합의해가지고 오케이 패스 난 패스를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2개 이것저것 다 놓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또 예,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질문에 3월 예. 중단했으면 뭐 북한이 어떻게 나가겠냐 그거야 뭐 지나간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3월에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중단한다고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 찌질이에요. 이것저것 아닌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중단한다. 그 대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대화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그렇게 했다면은 저는 봄날이 다시 올 가능성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서 그 내용 때문에 미국이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 보고 미국 워킹그룹 만들어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9.19 군사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19 군사합의서의 내용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 기조에 있어서는 한반도에서 적대 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없애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DMZ 이 근처에 비행 금지 구역, 비행체가 뭐냐에 따라서 이래서 고정익이냐 아니면 헬리콥터냐 무인 비행체냐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그 비행 금지 구역은 참 의미가 있긴 한데 사실은 아주 최소한의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로 예를 들어서 서부전선에서 뭐 20km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비행기로는 20km는 별 의미 없어요. 금방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합의는 이제 GP를 철수하는 거예요. DMZ 원래 건 GP가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장한 GP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미국이 칭찬해야 될 거예요. 한국이 정전체제를 제대로 준수하는구나. 그리고 북한도 정전체제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합의를 했구나. 이건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서해 평화 구역이라든지 동해 관광 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14선언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전체 기조는 보수 정권 때 만들었던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9.19 선언, 이것은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시비 붙거나 섭섭해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미국이라고 하는 군사 초강대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미국이 문제시했던 것은 평양 공동선언 같아요.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제 북한이 동창리의 발사장을 전문가들이 비하해서 폐쇄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도 뭐 적절한 조건을 보상해 준 조건하에서 폐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 너무 나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9.19 평양 공동선언을 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조건문들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하는 조건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서 시비 붙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도 싹부터 자르고자 하는 것이 이 미국의 속성, 제국의 특성이기 때문에, 특히 존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제국은 더욱더 그러한 거죠. 뭐 미국이 당장에 뭐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국이, 제 생각에는 한국이 좀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간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워킹그룹 만들었죠. 그래서 9월 달에 공동선언하고 9.19 군사합의 뒤에 바로 워킹그룹 10월 11월에 걸쳐서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타미플루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19년 하노이에서 그 전모가 다 드러났죠. 그것은 이제 볼튼 회고록이라든지 우드워드 회고록 같은 거 보면은 좀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선언의 그 내용은 그런 군사 정찰이라든지 행동의 제한구역, 뭐 휴전선 5km 내에서는 훈련을, 연대급 이상의 훈련, 기동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그 일부의 좀 그 수치를 제시한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14선언 여기에서 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